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수산물청의 수석 심사관 에밀리아 피셔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30일 저는 세계 3대 수산박람회 중 하나인 칭다오 국제수산박람회에 심사관 자격으로 참석했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의 김은철 회장님과 60년 전 제 할아버지가 찍으신 오래된 흑백 다큐멘터리 한 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답니다.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진실과 감동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브뤼셀 수산박람회, 보스턴 수산박람회와 함께 세계 3대 수산박람회로 손꼽히는 칭다오 국제수산박람회는 매년 50여 개국에서 1,70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산물 축제인데,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심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답니다. 박람회장에 들어서자 48,000평방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먼저 눈에 들어왔죠. 14개의 전시관이 크게 중국관과 국제관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특히 올해는 뭔가 분위기가 예년과는 사뭇 달랐어요. 1층 A롤부터 시작된 중국관은 첨단 양식 기술을 뽐내는 대형 수조들과 화려한 LED 스크린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게다가 글로벌로 원시푸드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슬로건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층으로 올라가 국제관을 둘러보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답니다. 특히 일본관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논란 이후 처음 맞는 큰 박람회였는데, 예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밥, 실현과 같은 기본적인 행사만 겨우 이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심지어 작년까지만 해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도쿄 츠키지 수산시장 부스는 한산하기 그지없었죠. 반면 중국과는 대형 스크린에서 쏟아지는 화려한 영상과 함께 1년 새 20%나 성장한 수산물 수출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전시장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마침 중국관을 지나치던 중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대화 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한국의 김은 정말 놀랍군요. 특히 이 김스낵은 제가 본 것 중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는 프랑스 미슐랭 셰프로 보이는 서양인의 말이었죠. 호기심에 한국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였답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현란한 디스플레이는 없었지만 소박하고 정갈한 한국관 한켠에서 상영되고 있던 흑백 다큐멘터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60년대 한국의 어촌 풍경을 담은 평범한 다큐멘터리라고만 생각했는데, 화면 속 카메라의 독특한 구도와 앵글이 어딘가 낯익었거든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답니다. 잠깐만요. 이 카메라 앵글, 이 구도, 이건 분명.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오래된 작업실에서 수없이 보았던 그 특별한 구도, 마치 피사체와 하나가 되려는 듯 땅에 바짝 엎드려 약간 위로 틀어 올리던 할아버지만의 독특한 앵글이었거든요. 노르웨이 최고의 다큐멘터리 작가셨던 할아버지는 카메라는 눈이 아닌 가슴으로 들여다보는 거지라며 늘 로 앵글 구도를 고집하셨는데, 화면 속 장면들은 그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었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목까지 메어올랐어요. 그때 옆에 계시던 한국 부스 담당자가 제 당황한 표정을 눈치채셨는지 다가오시더니 영상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 영상은 1963년 4월 15일 통영 미늘도에서 촬영된 귀중한 기록물입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죠.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전율이 일면서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4월 15일이라니, 할아버지의 일기장 첫 페이지에 적혀있던 그 운명적인 날짜, The day I found black gold in Korea. 내가 한국에서 검은 황금을 발견한 날이라고 굵은 글씨로 특별히 표시해두셨던 바로 그날이었으니까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에서는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제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만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지만 가슴 속 울렁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영상을 촬영한 분의 정보를 여쭤보았죠.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담당자님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시며 옆에 있던 오래된 가죽 문서철을 꺼내셨어요.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문서철은 마치 오래된 보물 상자처럼 보였답니다. 담당자님은 노란빛이 도는 종이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한 장 한 장 넘기시더니 잠시 후 그곳에서 올라프 피셔라는 노르웨이 분의 이름을 발견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죠. 그분이 제 할아버지세요. 믿기지 않았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국 땅에서, 그것도 60년이나 된 할아버지의 영상을 보게 될 줄이라고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주변이 고요해졌고
담당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그때였어요. 한국관 맞은편 VIP 라운지에서 막 나오시던 한 신사분이 우리의 대화를 들으셨는지 천천히 걸음을 멈추셨어요. 곱게 다려진 진남색 수트에 가벼운 실크 스카프를 두른 모습이 무척 품이 있어 보이셨는데 특히 깊이 있는 주름 사이로 묻어나는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그분은 마치 오래된 꿈을 마주한 듯한 표정으로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올라프 피셔. 그분의 목소리에는 6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한 보물을 다시 발견한 것처럼 떨리는 음성이었죠. 그분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그리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답니다. 순간 영상 속 한 장면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할아버지의 카메라 앞에서 수줍게 웃고 있던 한 소년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서 계신 이분이 그때 그 어린 소년이 지금 제 앞에 계시군요. 제 말에 김 회장님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고 주름진 얼굴 위로 굵은 눈물이 하나 둘 맺히기 시작했답니다. 60년 전 제 할아버지 올라프 피셔가 찍은 영상 속 그 소년이 바로 눈앞에 계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1960년대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작가였던 할아버지께서 한국의 작은 어촌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곳을 찾아오셨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던 김 회장님은 천천히 VIP 라운지 쪽으로 저를 안내하셨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놓으시고는 1963년 그날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셨죠.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작업실에서 수없이 보았던 흑백 사진들의 실제 이야기를 그것도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의 입을 통해 듣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노르웨이 최고의 다큐멘터리 작가였던 할아버지께서 이곳 통영에서 찍으셨던 그 영상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드디어 알게 될 것만 같았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VIP 라운지에서 김 회장님은 마치 오래된 앨범을 펼치듯 천천히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가셨어요. 그날은 하고 입을 여신 김 회장님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듯 깊어졌어요. 쌀쌀한 봄바람이 불던 1963년 4월 할아버지께서 처음 부산항에 발을 디디셨을 때부터 이야기는 시작됐죠. 당시 부산항은 한국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황량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곳에서 작은 목선을 타고 통영으로 향하는 길은 녹록지 않았대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거친 파도에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모두들 걱정하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오히려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느라 바쁘셨다는 이야기였어요. 파도가 높이 치는 바다와 어부들의 긴장된 표정 먹구름 낀 하늘까지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다운 모습이라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었답니다. 김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설렘이 고스란히 묻어났어요. 통영 미늘도의 풍경을 마치 수채화를 그리듯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죠. 지프로 엮은 낡은 지붕들이 늘어선 작은 어촌 마을 맨발로 뛰어다니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아버지를 쫓아다니던 아이들 그리고 허름하지만 묵직한 자부심으로 그물을 손질하던 어부들의 모습까지 그 시절 흑백 사진으로만 보았던 장면들이 김 회장님의 말씀 속에서 생생한 컬러로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김 회장님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지며 할아버지께서 특별히 관심을 보이셨던 순간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답니다.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창밖을 바라보시던 김 회장님은 깊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그 시절을 회상하셨어요.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조차 김을 그저 흔한 해초 정도로만 여겼다고 해요. 전쟁 직후라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김은 그저 바다에서 주워 먹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 정도로만 여겨졌다나요. 하지만 제 할아버지께서는 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북유럽의 해조류 양식 전문가였던 할아버지는 한국의 김이 가진 특별한 가치를 단번에 알아보셨대요. 차가운 바닷물과 따뜻한 햇살이 만나는 한국의 남해안 그리고 깨끗한 조수간만의 차, 이런 자연환경이 만들어내는 한국 김의 독특한 풍미와 식감이 세계 시장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확신하셨다고 해요. 특히 할아버지께서는 김이 가진 가능성을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해요. 보관이 쉽고 운반이 편리하며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김이야말로 미래 식품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고요. 그런 할아버지의 말씀에 당시에는 남해안 주민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회장님은 옆에 있던 태블릿을 켜시더니 현재 한국 김 수출 현황을 보여주셨어요. 지금의 한국 김이 세계 시장을 사로잡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60년 전 할아버지께서 예견하신 미래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낵으로 샐러드 토핑으로 심지어 고급 레스토랑의 메인 재료로까지 할아버지께서 그려보셨던 김의 무한한 가능성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태블릿 화면 속 수치들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놀랍게도 한국의 김은 이제 세계 124개국에 수출되고 있었고 수출액은 매년 8%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전통적인 수산물 강국들의 수출 성장률이
23%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정말 놀라운 성과였죠. 한국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세계적인 식품으로 성장한 김의 여정을 보며 60년 전 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셨던 할아버지의 성견지명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답니다. 이렇게 우연히 마주한 60년 전의 영상은 단순한 옛 기록 이상이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성견지명과 통찰력, 그리고 한국의 수산업이 걸어온 놀라운 여정의 시작점을 목격하게 해준 소중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제가 발견하게 될 더 큰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에밀리아 씨, 잠시 메인 전시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제가 올라프 선생님의 예견이 실현된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김 회장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금발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VIP 라운지를 나와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메인 전시장이 있는 2층으로 향했죠. 노르웨이에서도 보기 드문 최신식 전시장이었지만 엘리베이터 벽면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저도 모르게 우트롤렉 믿을 수 없어요. 고 모국어가 튀어나왔답니다. 라운지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마치 축제 현장 같았거든요. 무려 1000인치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하고 레이저 쇼까지 동원한 중국과는 고작 성장한 수산물 수출 실적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과시하고 있었고,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논란을 잠재우려는 듯 일본과는 기모노를 차려입은 직원들을 동원해 새우튀김 시식 같은 식상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이런 과한 거치장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모든 이목은 단 하나,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의 한국관으로 쏠려 있었거든요. 검은색과 흰색의 절제된 색감으로 꾸며진 한국 부스 앞에는 각국의 바이어들과 셰프들, 미디어 관계자들이 마치 애플스토어 신제품 출시일을 방불케 하는 긴 줄을 만들어내고 있었답니다. 중국관이 아무리 요란한 레이저쇼를 펼쳐도, 일본관이 화려한 퍼포먼스로 손짓해도 사람들의 발길은 오직 한국의 김 시식 코너로만 향했어요. 심지어 중국관이 준비한 100만 달러짜리 조리 시연도, 일본이 자랑하는 도쿄 최고급 스시 장인의 시연도 텅 빈 객석을 면치 못했죠. 할아버지께서 60년 전에 발견하신 검은 황금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을 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프랑스의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의 반응이었답니다. 평소 새로운 식재료에 대해 까다로운 평가로 유명한 장 미셸 셰프가 한국 김을 시식하더니 그 자리에서 자신의 레스토랑 와인 리스트를 꺼내며 페어링 가능한 와인을 찾기 시작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더구나 미국 월마트의 수석 바이어 제임스 테일러가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심지어 아랍에미리트 왕실 관계자들은 프리미엄 김 전량 구매를 제안하며 독점 계약까지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김 회장님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붉어지는 걸 보며 60년 전 할아버지께서 예견하신 미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때 김 회장님께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시더니 VIP 라운지로 돌아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성공의 순간에도 김 회장님의 모습은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하셨죠. 다시 자리에 앉자 김 회장님은 오래되어 빛바랜 가죽 가방을 조심스레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마치 오래된 보물상자를 대하듯 정성스러운 손길로 가방을 열어 보이시더니 제 할아버지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은 다시 1963년 통영 미늘도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한국 기상 관측 사상 최대 피해를 준 태풍 최릴이 몰아치던 그날 재산 피해만 100억 환현제 가치로 약 1조 원이 넘는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해요. 한국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이었던 그 시절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집 안에 숨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위험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바닷가로 나가셨대요. 당시 최고급 카메라였던 라이카 M3와 여러 렌즈들을 들고서 말이죠. 그러다 그만 순간적으로 불어닥친 15m 높이의 파도에 휩쓸릴 뻔했는데 그때 김 회장님의 아버지이신 김은철 선생님께서 할아버지를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와중에 바닷물에 젖어 망가질 뻔한 할아버지의 소중한 카메라 장비를 김은철 선생님께서 절묘하게 수리해 주셨대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시계, 수리 기술을 배우고 돌아오셨던 김 선생님의 섬세한 손길이 그때 빛을 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그 카메라 한 대의 가격이 무려 2만 5천 환현제 가치로 약 2천만 원이나 했다는데 보릿고개로 힘들었던 어촌 마을에서 그런 정교한 기술자를 만난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더욱 감동적인 건 그 후에 이어진 이야기였어요. 카메라를 수리하면서 서로 가까워진 두 분은 밤새도록 미래의 꿈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다 김은철 선생님께서 할아버지께 보여주신 게 있었죠. 바로 자동화 김 양식장 설계도였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백지에 손으로 그린 그 청사진을 설명하시는 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투박한 스케치가 오늘날 최첨단 자동화 양식장의 시초가 되리라고. 그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김 회장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오래된 가죽 가방 속을 뒤적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처음에는 빛바랜 천 조각인가 싶었는데 천천히 펼쳐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했어요. 바로 오래된 노르웨이 전통 은목걸이였거든요. 우리 고향 베르겐 장인들이 특별한 날에만 제작하던 그 목걸이를요. 할아버지께서 김은철 선생님에게 선물하셨다는 그 목걸이를 60년 동안이나 소중히 간직해오고 계셨다니 마치 타임캡슐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목걸이를 받아들었을 때 손끝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은의 감촉이 마치 할아버지의 체온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목걸이에 새겨진 노르웨이어를 발견했죠. Have it hold a laughter.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그 문구였어요. 바다는 약속을 지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고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말았답니다. 김 회장님께서는 그 목걸이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릿고개로 힘들었던 그 시절 마을 사람들의 희망이자 꿈이었다고요. 김 양식으로 마을을 살리겠다는 약속이자 세대를 이어 지켜온 굳은 의지였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께서 왜 그토록 통영의 바다와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으려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카메라는 단순히 풍경을 담는 도구가 아닌 희망과 약속을 기록하는 도구였던 거죠.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현대식 스마트 양식장을 바라보며 그날 김은철 선생님께서 그리셨던 설계도가 떠올랐답니다. 허름한 마을 앞바다에서 꿈꾸었던 그 미래가 이렇게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그때 한국의 바다가 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셨던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을 믿고 함께 꿈꾸어준 김은철 선생님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기적 같은 성공이 가능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아무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박람회가 끝난 다음 날 김 회장님의 초대로 통영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60년 전 할아버지께서 처음 발걸음을 하셨던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그런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예전 할아버지의 사진 속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푸르게 빛나던 바다는 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생기 넘치던 김 양식장들은 쓸쓸히 비어 있었답니다. 작년부터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라는 김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근심이 묻어 있었어요. 중국의 산업단지들이 쏟아내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날아와 우리 바다의 수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였죠. 지난 20년간 중국의 공장들이 뿜어낸 매연이 우리 바다의 생태계를 서서히 위협해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게다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김 양식장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통영 앞바다의 모습이었어요. 전국 김 생산량의 70%를 책임지던 이곳의 양식장들이 하나 둘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었거든요. 수온 상승으로 작년에만 생산량이 10 넘게 감소했다는 말씀에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60년 전 할아버지께서 검은 황금이라 부르며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바다가 이제는 중국과 일본의 무책임임과 욕심으로 신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김 회장님께서 용남면 어촌계 회관으로 저를 안내하셨어요. 오래된 목조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짭조름한 바닷바람 냄새가 코끝을 스쳤답니다. 회관 벽면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김 회장님은 그중 한 장을 가리키시며 60년 전에도 이런 위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1963년 마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김 양식을 시도했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태풍 쇠릴로 양식장이 전부 쓸려나가고 갑작스러운 수온 변화로 김이 대량 폐사하는 등 숱한 실패를 겪었지만 주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매일 밤 어촌계 회관에 모여 새로운 방법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때 할아버지께서 전수해주신 노르웨이의 해조류 양식 기술 이야기였어요. 북극해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도 해조류를 키워내는 노르웨이의 보온 기술이 한국의 전통 지식과 만나 지금의 김 양식 기술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의 일기장 속 구절이 떠올랐어요. 기술은 빌릴 수 있지만 열정은 빌릴 수 없다. 한국의 어부들에게서 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열정을 보았다. 그 시절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 회장님께서 회관 옆 건물로 안내하시더니 유리문을 열어주셨죠. 순간 저는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첨단 관제 시스템이 가득한 스마트 양식 센터에서는 20대, 30대 청년 어민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수온과 염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60년 전 어촌계 회관에서 밤새워 고민하던 그 열정이 이제는 첨단 기술과 만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었답니다. 제가 감탄하며 모니터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30살 남짓 보이는 젊은 어민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이제는 바다도 과학이 되었다며 그의 아버지 세대처럼 더 이상 하늘만 보고 운에 맡기는 양식은 하지 않는다고 자부심 가득한 설명을 이어갔죠. 빅데이터로 지난 100년간의 기후 변화와 조류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양식 환경을 찾아내고 수천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바다의 작은 변화까지 감지한다고 해요. 심지어 드론이 24시간 양식장을 순찰하며 이상 징후를 포착한다니 마치 SF 영화 속 이야기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사로잡은 건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그 양식 시스템이었답니다. 인공지능이 중국 산둥반도의 공장 가동률과 편서풍의 흐름을 분석해 고수온 현상을 최대 일주일 전에 예측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자동으로 양식장의 수심이 조절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해요. 할아버지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을 이 혁신적인 기술이 전통 어민들의 오랜 경험과 만나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이걸 보셨다면 무척 기뻐하셨을 거란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는데 곁에 계시던 김 회장님께서 잔잔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올라프 선생님은 늘 위기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날 저녁 양식장의 일몰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답니다. 6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성장해온 한국의 김산업,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청년 어민들의 모습에서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바다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마침 그때 미늘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 회장님께서 흥미로운 소식을 들려주셨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 가운데 김 회장님께서는 최근에 눈부신 성과들을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60년 전 검은 황금이라고 부르시며 그토록 가능성을 믿으셨던 김이 이제는 반도체에 빗대어 검은 반도체라고 불린다는 거였죠. 그만큼 한국의 새로운 수출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뜻이었답니다. 실제로 놀라운 성과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올해 한국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건 세계 각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었죠. 프랑스의 미슐랭 레스토랑들이 앞다투어 김을 활용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는 것, 미국의 초등학교 급식에 김 스낵이 필수 간식으로 지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중동의 왕실에서는 특별한 날에만 선물하는 프리미엄 김 세트를 금과 같은 가치로 여긴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하지만 김 회장님의 다음 말씀은 더욱 놀라웠어요. 해양수산부에서 한국의 김 양식 기술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마치 반도체처럼 한국의 기술이 세계의 기준이 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거죠. 스마트 양식장 시스템부터 AI 기반 품질 관리까지 60년간 축적된 기술력이 드디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답니다. 할아버지께서 발견하신 검은 황금이 이제는 반도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 상품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느새 차는 미늘도에 도착했네요. 60년 전 할아버지와 김은철 선생님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셨던 이곳에서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그날의 풍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때 김 회장님께서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조심스레 꺼내셨어요. 60년간 아버님과 당신께서 마치 갑옷처럼 소중히 간직해오신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였죠. 노르웨이어로 쓰인 그 편지를 한자 한자 읽어내려가는 동안 김 회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걸 보며 저도 뭉클해졌답니다. 노르웨이어로 쓰인 그 편지를 한자 한자 읽어내려가는 동안 김 회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걸 보며 저도 뭉클해졌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등대 앞에서 60년 전 할아버지께서 쓰신 마지막 메시지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거든요. 한국의 바다가 세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꿈이 그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읽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더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김 회장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시더군요. 평생을 걸어오신 이 길에서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바로 할아버지께서 주신 그 희망 때문이었다고요. 1963년 12월 31일 이곳 미늘도 등대 앞에서의 마지막 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그날 할아버지께서는 김은철 선생님께 특별한 선물을 전해주셨대요. 바로 베르겐의 장인이 손수 제작한 노르웨이 전통 은목걸이였죠. Have it hold a laughter. 바다는 약속을 지킨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미래에 대한 굳은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반도체조차 글로벌 경기 침체로 연 23% 성장에 그칠 때 김수출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매년 8%의 고공성장을 이어갔어요. 2010년만 해도 64개국에 불과하던 수출국은 이제 124개국으로 늘어나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에서 한국 힘을 찾고 있었죠.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새로운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답니다. 특히 프랑스의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이 김을 바다의 트러플이라 칭하며 극찬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김 스낵이 직장인들의 건강한 완 자리 잡았다고 해요. 심지어 유럽의 최고급 식품 매장인 헤롯과 포트넘 앤 메이슨에서는 프리미엄 김 전용 진열대를 따로 마련했을 정도랍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건 세계적인 식품 전문가들이 김을 주목하는 이유예요.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양식 방법, 백당 단백질 함량이 쇠고기의 2배에 달하는 영양학적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UN 식량농업기구 한국의 기술을 기아 해결의 핵심 열쇠로 주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의 예견은 한 글자 한 글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할아버지의 카메라가 들어왔어요. 60년이 넘은 그 라이카 카메라는 김 회장님 집무실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더군요. 한번 사진을 찍어보시겠어요? 올라프 선생님께서 서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김 회장님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할아버지의 카메라를 들고 60년 전 그분이 서 계셨던 바로 그 자리에 섰을 때 묘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답니다. 파인더를 통해 보이는 미늘도의 모습은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 속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허름했던 어촌 마을은 첨단 스마트 양식장들로 가득했고 맨발의 어린아이들 대신 태블릿을 든 젊은 어민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손가락으로 셔터를 누르는 그 찰나 60년 전 이곳에서 할아버지가 느끼셨을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어요. 왜 그토록 이 작은 어촌을 사랑하셨는지, 왜 이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셨는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이해되었답니다. 며칠 후 노르웨이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수산물 품질 관리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한국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K수산업이 열어갈 새로운 미래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반향을 일으켰답니다. 특히 한국의 스마트 양식 시스템은 노르웨이 정부의 혁신 사례로 선정되었고 수산업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도 배워야 할 모델로 주목받게 되었죠. 저의 보고서가 발표된 날 수산물통의 수석 연구원은 우리가 지금껏 놓치고 있던 혁신의 방향을 한국에서 찾았다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미늘도 등대가 떠올라 지금도 그곳에는 할아버지께서 찍으신 흑백 사진과 제가 찍은 컬러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죠. 60년의 세월을 사이에 둔 2장의 사진은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이곳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세계 최고의 수산 강국이었던 노르웨이가 이제는 배우고자 하는 그 혁신의 여정이 고스란히 이 2장의 사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사진 속에는 허리까지 바닷물에 잠긴 채 맨손으로 김을 채취하던 어민들의 모습이, 제 사진 속에는 드론과 AI로 양식장을 관리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죠. 그 사이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인들의 집념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더욱 감동적인 소식이 날아왔답니다. 김 회장님께서 보내오신 편지 한 통이었는데 편지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김은철 선생님이 등대 앞에서 찍으신 사진이었죠. 이제는 연로하신 김 회장님께서 그동안 갑옷처럼 간직해오신 노르웨이 은목걸이를 27살의 손자분께 물려주셨다고 해요.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를 졸업하고 스마트 양식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손자분은 이제 또 다른 한국 K수산의 60년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마치 60년 전 할아버지께서 청년 김은철 선생님의 가능성을 보셨던 것처럼 저는 그 청년의 눈빛에서 미래를 보았답니다. 저는 굳게 믿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손에서 더 찬란한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질 거라는 것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ASML의 최연소 수석연구원 스테파니 반 스텔라입니다. 2023년 12월 역사적인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을 앞두고 EUV 장비 설치 기술 지원을 위해 한국 삼성전자를 방문하면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로 시작된 한국 방문이 왜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직도 망설여지는지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서 시작된 그날의 기억을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 수 없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삼성전자 파견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TSM 경험을 떠올리며 그저 평범한 출장이 되리라 생각했답니다. 불과 2개월 전 TSM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자부심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는 역시 TSMC라고 자신있게 말하던 제가 부끄러워질 순간이 곧 찾아올 줄은 몰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첨단 시스템에 놀랐고 심지어 공항철도의 안내 로봇이 보여준 자연스러운 음성인식 수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군요. 이게 정말 한국인가요? 라는 말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리고 화성 캠퍼스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에 들어온 듯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건 마치 영화 속 미래 공장 같아요라고 중얼거렸더니 옆에 있던 이호준 수석이 빙그레 웃으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에마 박사학위를 받고 인텔과 러브콜을 받았지만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는 그는 삼성전자 내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내는 천재였죠. 특히 28살의 나이로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의 일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는 이력을 듣고 놀랐는데 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왜 그렇게 인상 깊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게다가 저보다 2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EUV 공정, 최적화 분야에서는 제가 오히려 배워야 할 게 많더군요. 제가 받은 가장 결정적인 충격은 EUV 장비실에 들어섰을 때였답니다. 우리 ASML이 자랑하는 최첨단 장비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가동되는 모습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죠. 특히 6대의 EUV 장비가 동시에 웨이퍼를 처리하는 모습은 마치 정교한 발레 공연을 보는 듯했어요. 일본의 도시바 메모리와 키오세라가 수개월에 걸쳐 겨우 최적화에 성공했다는 13.5인 파장, 미세 제어 공정을 삼성은 단 3주 만에 구현해냈더군요. 일본 엔지니어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공정 안정성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은 물론이었죠. 게다가 중국 SMI, 미국의 제재를 피해 수년간 시도하다 실패한 7나노, 미세 공정까지 완벽하게 구현해낸 걸 보고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SMIC의 기술 이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공정이 제 눈앞에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테스트를 진행하던 정 연구원이 새롭게 개발한 레이저 조사 패턴 알고리즘을 보여주었어요. 모니터에는 기존 ASML의 표준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레이저 조사 시퀀스가 표시되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답니다. 그들이 개발한 패턴은 에너지 효율을 15% 이상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이었거든요. ASML 본사에서도 수년간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난제였는데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이를 해결해낸 것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실행력이었어요. 제가 이론적 가능성을 언급하자마자 정 연구원은 즉시 시뮬레이션을 시작했고 결과값은 제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답니다. TSMC에서는 한 번에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던 계산을 삼성은 자체 개발한 양자 컴퓨팅 시뮬레이터로 단 5분 만에 해낸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우리가 알던 것보다 삼성의 기술력은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거요. 그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마주하고 있던 그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열정적인 엔지니어들과 밤을 새워가며 일하던 그날 새벽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넘어섰고 저는 일상적인 클린룸 점검을 위해 순찰을 돌고 있었죠. 조명이 은은한 클린룸 복도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저처럼 야근하는 임원이려니 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평소 미디어에서만 보았던 그 익숙한 뒷모습. 혹시나 하는 생각에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분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네, 바로 이재용 회장이었어요. 일본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손이나 도시바의 회장들은 자사 공장조차 1년에 한두 번 방문하는데 이재용 회장은 이른 새벽에 혼자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으니까요. 더구나 그의 손에는 EUV 공정 데이터가 든 태블릿이 들려 있었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재용 회장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네덜란드식 발음으로 말이에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의 수장이 평범한 외국인 연구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이재용 회장은 제가 지난주에 제출했던 EUV 장비 개선안을 줄줄이 읊으시더군요. 심지어 제가 각주로만 달았던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한 레이저 패턴, 최적화 아이디어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TSMC의 회 미팅에서조차 기본적인 용어 설명부터 필요로 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그때 깨달았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려. 최고 경영자부터 현장의 엔지니어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술 혁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역사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답니다. 이재용 회장은 잠시 태블릿을 들여다보시더니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제가 제안했던 레이저 패턴 최적화 방안에 대해 상세한 분석과 함께 그동안 삼성이 고민해왔던 기술적 난제들과의 연관성을 짚어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ASML 본사에서도 몇몇 임원들만 이해하고 있던 내용들을 술술 풀어내시는 모습에 저는 그만 입이 벌어졌답니다. 특히 양자얽힘 현상을 응용한 레이저 간섭 제어 방식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통찰은 저를 완전히 압도했어요. 그것은 제가 MIT 박사 논문에서 다룬 내용이었는데 이재용 회장은 그 이론적 바탕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거든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이재용 회장이 던진 한마디가 깊은 밤 클릴룸의 정적을 깨뜨렸죠. 한국과 네덜란드가 함께 반도체의 미래를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 거대한 변화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답니다. 마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제안을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ASML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R&D 센터의 책임자직이었어요. 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이끌어달라는 제안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세계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걸린 중책을 제안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TSMC의 러브콜도 있었고 인텔에서도 좋은 조건을 제시했었죠.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생산성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미래를 향한 끝없는 도전 정신과 열정이었죠.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과 함께 반도체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더 놀라운 이야기의 서막이었죠.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이후 저는 ASML 삼성의 공동 R&D 센터 설립을 위해 네덜란드로 복귀했답니다. 이재용 회장과의 극적인 만남 이후 모든 일이 마법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마치 쓰나미 전의 바다처럼 더 큰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네요. 그날도 평소처럼 ASML 본사 지하 3층의 심야 회의실에서 데이터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벨트후벤의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죠. EUV 장비 납품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모니터 속 하나의 그래프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작은 변화였는데 왜인지 그날따라 유독 신경이 쓰이더군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순간 제 손이 덜컥 멈춰섰어요. 도시바, 키오세라, 르네사스 등 일본 주요 기업들의 EUV 장비 주물량이 2019년을 기점으로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더구나 그 시점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와 맞물린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답니다. 한밤중에 정막을 깨고 울린 메일 알림음이 저를 깊은 생각에서 끌어냈어요. 평소라면 다음 날 아침에 확인했을 메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조급함에 메일함을 열어보고 말았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발신일란에 적힌 이름은 ASML의 수석 부사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메일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던 것이 분명했죠. 왜냐하면 첨부된 문서들은 제가 절대 볼 수 없어야 할 것들이었으니까요. ASML 이사회의 극비회의 안건과 함께 일본 반도체 기업 고위 임원들과의 비공개 미팅 일정표, 그리고 프로젝트 블록체인이라는 제목의 문서까지. 이 우연한 실수가 제 앞에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마치 미스터리 소설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으로 더 깊은 조사를 시작했어요. 평소 꼼꼼한 성격 덕에 지난 3년간의 모든 EUV 장비, 출하 기록을 개인 서버에 백업해두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죠. 늦은 밤 회의실의 불빛 아래에서 저는 엑셀 시트를 하나하나 열어가며 숫자의 숲을 헤쳐나갔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흐릿한 실마리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충격적인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TSMC의 주물량은 2021년 대비 235% 증가했고
삼성전자는 무려 10%나 늘어났는데 이상하게도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모두 동시에 주문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누군가의 지휘봉에 맞춰 움직이는 오케스트라처럼 말이죠. 결정적인 단서는 타임라인을 분석하면서 발견됐어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도시바, 르네사스, 키오세라 등 주요 기업들의 EUV 장비 주문이 정확히 일주일 간격으로 취소되기 시작했더군요. 이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시나리오였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국 SMIC의 움직임이었어요. SMIC는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대만의 더미 회사를 통해 우회 주문을 시도한 정황이 여러 건 발견되었거든요. 그것도 하필 일본 기업들의 주문이 취소된 시점과 맞물려서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의혹이 확신으로 바뀐 그 순간이 찾아왔답니다. 며칠 뒤 심야 저는 평소처럼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밖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옆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이 제 주의를 끌었죠. 일본어와 영어가 섞인 대화 소리.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는데 한국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면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국이 EUV를 독점하게 둘 순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이 문제 때문이지 않습니까? 도시바의 만사이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이어진 대화는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죠. 중국 SMIC 측에서 제안했다는 4조 원 규모의 비밀거래, EUV 장비의 우회 공급, 한국 반도체 산업 견제를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등줄기로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음모를 발견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 아이디로는 더 이상 핵심 서버에 접근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떴죠. 곧이어 상사인 피터 부사장이 제 연구실로 들어왔는데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요즘 늦게까지 남아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묻는 그의 말투에서 묻어나는 경계심을 저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시바의 만사이 부사장이 갑자기 제 연구실을 찾아온 거예요. 우아한 미소를 띄운 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던 그는 곧 본론을 꺼냈죠. 도쿄 지사로의 이직을 제안하며 현재 연봉의 3배와 도쿄 중심가의 고급 주택까지 제공하겠다는 달콤한 제안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위험한 경고를 읽을 수 있었어요. 초조함에 휩싸인 저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옛 서버의 백업 데이터에서 Project Blockchain이라는 암호화된 폴더를 발견했죠. 암호 해독에 성공하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고립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프로젝트 블록체인 문서를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2019년의 수출 규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답니다. 일본 기업들의 동시다발적인 EUV 장비 주문 취소, 중국 SM 비밀스러운 기술 공유 계약,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핵심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치밀한 법적, 공세 계획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문서 하단에 적힌 FH1928이라는 암호 같은 문구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제 연구실 문을 노크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답니다. ASML 창업자의 손자이자 수석 엔지니어인 마르크였어요. 그의 시선은 제가 보고 있던 문서에 꽂혔고 특히 FH1928이란 글자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건 그의 할아버지 프리츠 핸드릭스의 이니셜과 출생연도였다고 해요. 마르크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이 음모를 눈치채고 조사해왔다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옛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일본 도시바와의 초기 협력 문서들이 단서가 되었다네요. 마르크는 할아버지의 낡은 가죽 일기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1970년대 초반 ASML이 막 창업됐을 때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죠. 특히 1974년 12월 12일자 일기에는 이병철 회장과의 첫 만남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암투병 중에도 반도체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결심한 이병철 회장의 성견지명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할아버지는 생전에 줄곧 강조하셨다고 해요. 기술은 인류를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특히 한국처럼 순수한 기술력으로 도전하는 나라를 돕는 것이 설립, 정신이라고 마지막까지 말씀하셨다네요. 마르크가 할아버지의 일기를 덮으며 한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할아버지는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민족을 만났다고.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끼며 저는 그제서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ASML 이사회 정기회의가 단 48시간 후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방금 전 우연히 들은 대화에 따르면 일본 측이 이사회에서 한국과의 모든 협력 중단을 제안할 예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날 밤 11시 마르크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낡은 설계도면을 펼쳐놓고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세세한 계획을 세웠답니다. 마르크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따라 수없이 드나들었던 본사 건물의 구석구석을 파악하는 동안 저는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했어요. 특히 중요했던 건 24개의 보안 카메라와 6명의 야간 경비원들의 순찰 패턴이었죠. 다행히도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는 동쪽 비상계단의 감시가 소홀했고 지하 문서고의 모션 센서는 매일 새벽 2시에 15분간 점검을 위해 꺼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 짧은 틈을 노려야만 했답니다. 우리의 손은 떨렸지만 은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자정이 되자마자 우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답니다. 새벽 1시 45분, 건물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한밤중에 ASML 본사는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발소리 하나에도 긴장이 되었답니다. 복도를 지나는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메인 로비를 지날 때는 숨조차 쉴 수 없었죠. 보안 카메라가 돌아가는 7초간의 사각지대를 노려 한 번에 통과해야 했거든요. 마르크는 놀라운 침착함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황동 열쇠꾸러미로 하나씩 잠긴 문을 열어갈 때마다 그의 손끝에서 반도체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했답니다. 드디어 지하 3층 문서고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하 문서고의 공기는 50년 ASML의 역사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끝없이 늘어선 문서 캐비닛들이 우리를 압도했죠. 마르크는 할아버지의 메모장에 적힌 암호 같은 숫자들을 해독하며 특별 보관실을 찾아냈어요. 그곳에서 발견한 문서들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답니다. 갑자기 들려온 발소리에 우리는 숨을 멈췄어요.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죠. 마르크가 재빨리 저를 캐비닛 뒤로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날 뻔했답니다. 제 심장은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쿵쾅거렸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문서들을 확인할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깊은 갈등이 일어났어요. ASML의 임원으로서 저는 분명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한 인간으로서 이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만났던 젊은 엔지니어들의 순수한 열정이 떠올라 특히 이호준 수석이 EUV 공정 최적화를 위해 며칠 밤을 새우며 연구하던 모습,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새벽 2시에 현장을 살피며 보여준 진심 어린 약속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마르크의 할아버지 말씀처럼 기술은 인류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12월 11일 아침이 밝았어요. 창밖에는 벨트호벤의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죠. 증거 자료가 담긴 를 손에 쥐고 이사회 회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담담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거대한 폭풍 앞에 선 것 같은 이 고요함이 오히려 더 긴장되더군요. 저는 천천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회의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답니다. 일본 도시바 출신의 만사이 이사는 점점 창백해져 가는 얼굴로 물을 들이켰고 중국 담당 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죠. 특히 프로젝트 블록체인의 실체를 밝히고 SMIC와의 하나씩 공개할 때마다 회의장의 긴장감은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공기를 가르며 느껴졌어요. 30분간의 발표가 끝나갈 무렵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답니다. 12명의 이사회 임원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그것은 1974년 이병철 회장과 마르크의 할아버지가 나눈 대화를 기록한 일기장이었죠. 그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기술 협력의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순간이 세계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뒤바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며 마르크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승리의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꿈꾸었던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이제야 실현되려는 순간이었답니다. 이사회에서 일본과 중국의 비밀 협약을 폭로한 이후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시작되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을 앞두고 ASML 본사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답니다. 프로젝트 블록체인의 실체를 밝힌 제 프레젠테이션이 던진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움직임들이 시작된 거예요. 먼저 12월의 차가운 아침 세대의 검은색 메르세데스 마이바흐가 본사 정문으로 들어섰어요.
일본 미쓰비시 전자의 고위 임원단이었죠. 사전 예약도 없이 갑자기 등장한 그들의 표정에서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답니다. 특히 슈에이 부회장의 차가운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불과 2시간 뒤 이번에는 중국 SMI 표단이 도착했어요. 검은 롤스로이스에서 내린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죠. 옆에 있던 마르크가 제 팔을 살짝 잡았을 때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둘 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답니다. 그들은 곧바로 ASML 본사 17층 VIP 회의실로 안내되었어요. 다행히도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두었답니다. 제가 회의실 테이블 밑에 설치해둔 초소형 도청 장치를 통해 모든 대화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온 내용은 우리의 최악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답니다. 중국 SMIC의 장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놀라운 계약서를 제시했어요. EUV 장비 20대, 총 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계약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미쓰비시 측의 제안이었어요. 한국을 완전히 배제한 새로운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구축안. 그들은 이미 대만과 동남아 주요 기업들의 동의도 확보했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답니다. 그들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마르크는 자신만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ASML 창업자의 손자인 그는 할아버지의 옛 집무실에 있는 비밀 금고를 떠올렸다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꼭 필요할 때만 열어보라고 했다는 그 금고 말이에요. 오래된 나무 패널 뒤에 숨겨진 금고 안에서 마르크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인 문서들이었답니다.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일본과 중국의 은밀한 협력 관계,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비밀 회의록, 그리고 앞으로의 실행 계획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 계획의 첫 신호탄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답니다. 시간은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흘러갔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까지 단 7일, 그리고 ASML 이사회가 요구한 24시간 내 최종 결정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부족했죠. 게다가 매시간 새로운 거래 제안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중국 측은 계약 금액을 10조 원까지 올리겠다는 제안을, 일본 측은 아시아 전역의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재편까지 약속하며 우리를 흔들었답니다. 본사 곳곳은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17층 VIP룸에서는 일본 임원들의 회의가, 지하 회의실에서는 중국 대표단과의 미팅이, 심지어 군의 카페에서조차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깊어가는 밤, 지하 주차장에서 목격한 광경이었어요. 자정이 막 지난 시각, 주차장 CCTV 사각지대에서 검은 우산을 든 3명의 중국 인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건넨 회색 서류 가방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들었고 다행히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었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나중에 모든 것을 뒤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이 모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ASML 내부의 분위기도 심각하게 변해갔어요. 12명의 이사회 멤버들은 정확히 둘로 나뉘어 버렸답니다. 피터와 한스를 중심으로 한 6명의 이사진은 중국과 일본의 제안이 회사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고, 마르크의 삼촌인 빌럼을 필두로 한 나머지 6명은 한국과의 협력이 기술 발전의 올바른 방향이라며 맞섰죠. 연구소 내 분위기는 더욱 심각했어요.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시선조차 차가워졌답니다. 특히 일본계 합작연구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동료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배신자로 몰아세웠어요. 반면에 토마스, 리사 같은 오랜 동료들은 진실을 위한 저의 선택을 묵묵히 지지해 주었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마르크였어요. ASML을 설립한 할아버지의 손자로서 그의 행동은 곧바로 가문의 문제로 번졌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격분하며 가문의 명예를 내팔았다고 비난했고 삼촌들은 상속권 박탈까지 거론하며 압박을 가했답니다. 그럼에도 마르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서 늘 강조하셨던 기술은 인류의 진보를 위한 것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었죠. 그렇게 숨가쁜 나날들이 흐르고 마침내 운명의 아침이 밝았어요. ASML 본사 18층 대회의실은 아침 일찍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답니다. 저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점검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회의장 문이 열리면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검은색 수트 차림의 이재용 회장이 마르크와 함께 들어오는 모습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숙연해졌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의 등장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깨는 번개와도 같았어요. 회의장에 들어선 이재용 회장의 모습은 지난번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서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달랐어요. 그의 눈빛에서는 반도체를 향한 50년 집념과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답니다. 그것은 마치 1974년 최장암 선고를 받고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사업을 결단했던 이병철 회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죠. 이재용 회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는 먼저 자신의 할아버지가 73세의 나이에 삼성이 400년 대한민국의 산업 핵심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이어서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반도체 사업이 단순한 기업의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국가적 사명임을 강조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1조 원 규모의 R&D 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는 단순한 투자 제안이 아니었죠. 그의 눈빛에서는 선대 회장님들의 유지를 이어받아 반도체 기술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거든요. 기술은 인류의 진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문이 50년간 지켜온 신념입니다. 라는 그의 말에 회의장은 깊은 감동에 빠졌어요. 이어서 마르크가 공개한 증거들은 이재용 회장의 제안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주었답니다. 일본과 중국의 음모가 백일화에 드러나자 ASML 이사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히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삼성의 반도체 철학과 기술 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이사회 전체를 감동시켰죠. 결국 ASML은 만장일치로 한네덜란드 동맹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일본 측 임원들은 창백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중국 대표단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답니다. 그때 이사회 의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파트너를 만난 것이 축복이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선택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술의 진정한 가치와 인류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선택이었답니다. 이재용 회장이 보여준 반도체에 대한 사명감과 집념, 그리고 우리가 지켜낸 기술의 순수한 가치.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어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벨트호벤의 하늘은 마치 오늘의 긴장감을 반영하듯 유난히 흐렸어요. 차가운 겨울비가 간간히 내리는 가운데 저는 ASML 본사 정문 앞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이 체결되는 날이었거든요.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솟아오른 본사의 유리 건물이 그 어느 때보다 웅장하게 느껴졌고 현관에 걸린 양국의 국기가 차가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아침 6시부터 전 세계의 취재진들이 물밀듯이 로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CNN의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로라 쿤스버그 등 쟁쟁한 앵커들이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로이터에 비롯한 글로벌 미디어들은 벌써부터 속보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특히 아시아 언론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답니다. 취재진들 사이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의 특파원단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사전 각본이라도 있는 듯 연신 한국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죠. 심지어 다나카 특파원은 ASML 홍보팀장 앞에서 이번 결정은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며 거침없이 비판했고 이를 실시간으로 본사에 타전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들 뒤편에서는 중국 인민일보의 기자들이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왕 수석 기자는 마이크를 들이밀며 이번 동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 때문이 아니냐며 날선 질문을 쏟아냈고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마치 이번 동맹이 실패로 돌아가길 바라는 듯한 그들의 태도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전 세계 미디어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도착까지 단 30분을 앞둔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는데 발신자 표시를 보고 저는 순간 숨을 멈췄답니다. 중국 SMIC의 장웨이 부회장이었거든요. 그는 평소의 부드러운 어투는 완전히 사라진 채 마지막 제안이라며 놀라운 조건을 제시했어요. EUV 장비 40대에 대한 총 16조 원 규모의 계약, 게다가 상하이에 ASML 연구소 설립 부지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그리고 마치 타이밍을 맞춘 듯 로비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미쓰비시 전자의 쇼헤이 부회장이 검은색 롤스로이스에서 급하게 내려 본사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죠. 그는 ASML 경영진과의 긴급 미팅을 요청하며 아시아 반도체 산업 재편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본관 5층 VIP 회의실의 분위기는 한편의 역사적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반도체 업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도 자리에 앉아 계셨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재용 회장의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50년 전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던 이병철 회장님의 결연한 의지가 그대로 이어진 듯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ASML CEO가 서명을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만년필이 서류에 닿는 그 순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대통령께서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한마디가 마치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축하의 분위기 속에서도 불협화음은 있었어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중국 대사관 리 참사관은 이것은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말을 남기고 회의실을 떠났고 일본계 직원들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구석에 서 있었죠. 제 휴대폰은 중국 거래처들의 항의 전화로 멈추지 않고 울려댔고 심지어 일부 이사진들은 회의실 밖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번 결정이 회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답니다. 긴장감 넘치는 체결식이 끝나고 본사 최상층 연회장에서 열린 만찬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창밖으로는 벨트후벤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졌고 실내는 따뜻한 샹들리에 불빛으로 가득했답니다. 그때 이재용 회장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죠. 50년 전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님께서 췌장암 투병 중에도 시작하셨던 반도체 사업이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이 모든 것이 저의 용기 있는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특히 스테파니 박사님의 판단이 한국 반도체 역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라는 말씀에 저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마르크도 깊은 감동에 젖어 있었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ASML을 창업하며 꿈꾸었던 것이 바로 이런 순간이었다면서 기술은 인류의 진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유지가 이렇게 실현되어 기쁘다고 했죠. 만찬장의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로 절정에 달했어요. 대통령은 한국이 단순한 반도체 강국이 아닌 세계 반도체 기술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 선언했죠. 이어 ASML의 CEO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표정으로 우리가 이제 운명의 동반자가 되었다며 화답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재용 회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과 비전이 담겨 있었죠.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50년 전 선대 회장님의 결단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듯 오늘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순간 200여 명의 참석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답니다. 밤이 깊어져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홀로 ASML 본사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차가운 12월의 밤 공기를 마시며 벨트후벤의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았죠.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미 다음 주 인천행 비행기 티켓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보며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써내려갔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선 무언가를 이루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재용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나 동맹이 아닌 인류의 기술 진보를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작이었답니다. 중국이 제시한 16조 원의 유혹과 일본의 교묘한 방해 공작, 그리고 그들의 거대한 음모와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처음 삼성 화성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던 이호준 수석의 모습, EUV 장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던 연구원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리고 새벽 2시에 현장을 점검하던 이재용 회장의 모습까지 그들의 열정, 끈기,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이 제 마음속에서 새롭게 울리기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왜 ASML의 최첨단 EUV 장비가 한국의 손에서 가장 완벽하게 구현되는지, 왜 전 세계의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는지를, 일본 기업들이 수개월에 걸쳐 해내지 못한 최적화를 단 몇 주 만에 완성하고 TSMC도 시도하지 못한 혁신을 이뤄내는 그들의 저력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죠. 제 책상 위에는 다음 주 인천행 비행기 티켓이 놓여 있어요. R&D 센터 설립 준비를 위해 한국으로 떠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한 장이죠. 하지만 전혀 두렵지 않아요. 제가 이미 보았기 때문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들의 눈빛에서, 이재용 회장의 결단에서, 그리고 오늘 이 역사적인 순간에서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어둠을 가르는 새벽빛이 점점 밝아오고 있어요. 이것으로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동시에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 같답니다. 마치 이 새벽빛처럼 한국과 함께할 반도체 기술의 새로운 여명이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